한국이 없었다면 오늘 아침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이 한마디에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2월 중국과 일본 전투기가 서로 12km까지 접근하며 78%의 충돌 확률을 기록했습니다. 48시간 내 전쟁 발발이 확실시됐죠. 트럼프 행정부는 손 놓고 있었고 일본과 중국은 민족주의에 불타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AI 분석이요? 민감도 과잉 아닙니까? 미국 국방부 차관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데 단 3시간 만에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공군 F-35B 편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리드입니다. 47살이고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동아시아 전략과 안보를 분석하는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어느 새벽이었죠. 워싱턴 DC의 랜드 연구소 지하 분석실,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는 그곳에서 저는 홀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과 일본의 항공 패턴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두 나라 군용기들의 비행 동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긴장 고조련이 했죠. 하지만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보니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우스를 움직여 과거 20년간의 충돌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화면에 겹쳐지는 그래프 선들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경계 태세가 아니었습니다. 실전형 전개의 초기 징후였죠. 마치 누군가 계산된 속도로 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요즘 동북아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다는 거였어요. 심장이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턴대로라면 72시간, 그러니까 사흘 안에 충돌 가능성이 급증할 거였어요. 저는 새 문서를 열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72시간 내 충돌 가능성 폭등 긴급 경보.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죠. 보고서를 완성하고 백악관 NSC로 긴급 송부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과연 누가 이걸 믿어줄까? 혼자만의 기운은 아닐까? 빈 사무실의 침묵 속에서 저는 외로운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NSC로부터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검토 대상으로 상정. 추가 브리핑 요청. 이제 이 경고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정책 논의의 단계로 올라선 거였죠.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뜬 건 NSC 브리핑 일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 백악관 상황실. 생각보다 빨랐죠. 그날 오후 백악관 NSC 브리핑룸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예상보다 차가웠습니다. 회의 테이블 주변에 앉은 참모들의 표정에서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항공 패턴이 지난 일주일간 비정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이 시작되자마자 국방부 차관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리드 박사, 중국은 늘 강경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른 참모 하나가 거들었죠. 일본 총리가 바뀔 때마다 나오는 발언 아닙니까? 과민 반응일 수 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다음 화면을 넘겼어요.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교차하는 그래프였죠. 문제는 지금의 속도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건 누가 싸우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서로의 정치적 필요 때문에 선을 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반응해야 하고 일본은 국내 지지층을 의식해 물러설 수 없죠. 양측 모두 후퇴할 명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NSC 분석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즉, 의지가 아니라 오판이 충돌을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전쟁은 명령이 아니라 오판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동북아는 그 오판의 연쇄 반응 직전입니다. 분석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어도 한 명은 제 말을 이해한 거죠. 가슴속에 작은 확신이 싹 텄습니다.
제 경고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닿았다는 느낌이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 NSC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24시간 내로 추가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식 검증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이메일함에 낯선 발신자의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작전을 설계하고 실행한 게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는 사실이죠. 발신자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진, 대한민국 공군전략센터 AI 전술 분석 책임연구관. 제목은 간결했어요. 중국 항공 패턴 이상 징후 감지. 필요시 직접 연락 바람.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신호를 포착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즉시 추가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NSC가 요구한 24시간 안에 더 확실한 근거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화면에 일본 항공 패턴을 세부적으로 펼쳐놓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초계 증가로 보였던 게 실은 다카이치 내각의 강경 노선과 정확히 일치하는 정치적 신호였어요.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일본 항공자위대의 비행 빈도가 30%나 증가했죠. 이건 군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중국 쪽 데이터는 더 불길했어요. 정찰 편대가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로 일본 방공식별 구역에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상대의 반응을 시험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마치 너희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등을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양측 모두 후퇴할 명분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핵심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믿고 일본은 국내 민족주의 압력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이건 누가 먼저 총을 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가 먼저 실수하느냐의 문제였죠. 복도에서 동료 분석가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리드, 너무 심각하게 보는 거 아냐? 늘 있는 일인데. 우려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읽혔어요.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봤자 이해시킬 자신이 없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모니터를 켰습니다. 숫자로만 존재하던 위기가 이제 현실의 무게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에서 온 그 메시지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이 마우스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저는 보안 회선 연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연결 중이라는 문구가 떴다가 곧 여성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서유진 박사였어요. 짧게 자른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리드 박사님, 시간이 없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그녀는 화면 한쪽에 그래프를 공유했습니다. AI 분석 결과 중국 항공대의 실전형 접근 패턴이 48시간 내 충돌 확률 78%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78%. 제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어요. 손이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죠. 78%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유진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어요. 중국의 속도, 일본의 대응 패턴, 그 사이에 오판 구조가 모두 맞물렸습니다. 저희는 이미 상황을 전시급 위기로 판단하고 있어요. 전시급 위기.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개입해야.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미국은 지금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휴전 기조 아시잖아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미국이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미국은 지금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서유진 박사가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움직이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한국 공군이 직접 중재작전을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재작전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한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이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서로 자극하는 동안 제3자가 개입해서 양쪽 모두 후퇴할 명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한국만이 지금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이 동북아 위기의 해결자라니.
미국 중심으로 생각하던 제 관점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죠. 즉시 NSC에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서유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긴급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NSC였습니다. 긴급 소집이었어요. 1시간 후 백악관으로 오라는 거였죠. 다시 그 차가운 브리핑룸에 섰을 때 분위기는 처음보다 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의 AI 분석이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회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감도가 과잉 설정된 게 아닙니까? 78%라는 수치가 신뢰할 만합니까? 다른 참모도 거들었죠. 일본과 중국은 늘 이런 식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결국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모든 게 끝이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누군가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밀어붙이는 구조예요.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반응해야 하고 일본은 국내 여론 때문에 물러설 수 없죠. 양측 모두 정치적으로 후퇴 불가능한 지점까지 왔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오발령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구조가 위험한 겁니다. NSC 보좌관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술이 바싹 말랐죠. 미국은 개입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일본 편을 들면 중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중국 편을 들면 동맹 체제가 붕괴됩니다. 미국은 선택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국방부 차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재작전을 통해 양측 모두에게 후퇴 명분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게 유일한 출구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갈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다면 어떡하죠? 이 결정이 더 큰 위기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 보좌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짧은 통화 후 그가 우리를 바라봤어요. 한국 공군이 지금 실제로 중재작전 준비에 들어갔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준비 단계가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NSC 보좌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리드 박사, 한국 측과 직접 연결하십시오. 지금 당장요. 그날 밤 늦게 다시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한국공군전략센터의 작전실이었어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형 모니터 여러 개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동해와 오키나와, 대만 해협의 항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서유진 박사 옆에 공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지원 대령입니다. F-35B 전술 통제관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박 대령이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현재 중국 J-16편대 12대가 센카쿠 열도 북쪽으로 접근 중입니다. 일본 F-15J 8대가 요격 대형을 갖추고 있고요. 양측 간 거리는 57km까지 좁혀졌습니다. 숫자가 실감나게 다가왔어요. 57km. 전투기 속도로는 몇 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죠. 이 상태에서는 누구도 스스로 물러설 명분이 없습니다. 박 대령이 단언했습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강력히 대응해야 하고 일본은 국내 여론 때문에 한 발짝도 물러날 수 없어요. 양측 모두 민족주의 압력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움직이는 점들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점과 파란 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충돌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박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은 지금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걸 피하고 있어요. 서유진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겁니다. 화면이 바뀌며 작전 계획이 나타났어요. 3시간 중재작전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한국 공군이 제3자로 개입해서 양측 모두에게 후퇴 명분을 제공합니다. 중국도 체면을 잃지 않고 일본도 패배로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죠. 박 대령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가 알던 세계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 미국이 모든 걸 해결한다는 믿음. 그게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대신 한국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4시간 내 작전 개시 준비 완료 가능합니다. 박 대령이 선언했습니다. 화면이 꺼진 후에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빨간 점과 파란 점이 계속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새벽 4시쯤 다시 노트북을 열었죠. 서유진 박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단독 보안 라인 개설 완료. 상세 분석 공유 필요. 저는 즉시 연결했어요. 리드 박사님, 저희 AI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화면에 복잡한 알고리즘이 펼쳐졌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선들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항공 패턴뿐만 아니라 조종사의 무전톤, 레이더 잠금 시간, 심지어 기체 선회 각도까지 분석합니다. 위험 임계치 상승 시점을 초 단위로 포착할 수 있어요. 놀라웠습니다. 미국 시스템도 고도화되어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 패턴을 보세요. 그녀가 특정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조종사들의 선회 각도가 지난 3일간 평균 12도 급격해졌어요. 이건 공격 태세로의 전환 신호입니다. 미국 시스템은 이걸 놓치셨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맞았어요. 우리는 큰 그림만 보고 세부 신호를 놓쳤던 겁니다. 저도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분석한 정치적 압력 지표를 보냈어요.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 변화, 중국 외교부 성명의 강도 변화, SNS 민족주의 여론 추이. 서유진 박사가 그걸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예요. 정치와 군사가 맞물리는 지점. 제가 필요했던 퍼즐 조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전문성을 맞춰가며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갔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죠. 전쟁만은 막아야 합니다. 서유진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기술적 분석을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간절함이었죠. 그 순간 제 가슴에 뭔가 따뜻한 게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신뢰였어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확신.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서 박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그녀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해내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물러날 명분을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미국, 일본 우방국의 전술 데이터가 하나의 화면에 통합되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의 협조로 만들어진 합동 분석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워싱턴에서, 서유진 박사와 박지연 대령은 서울에서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죠. 박 대령이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양측이 동시에 체면을 잃지 않고 후퇴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첫째, 누구도 먼저 물러난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둘째, 양측 모두 자국 내에서 승리로 포장할 수 있어야 해요. 셋째, 제3자의 개입이 자연스러워야 하죠. 화면에 항로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F-35B 편대가 중국과 일본 사이 중립 지점에서 전개되는 경로였어요. 묘한 각도였습니다. 중국 편대에게는 우회할 명분을 주고 일본 편대에게는 방어선 유지라는 명분을 줄 수 있는 절묘한 위치였죠. 이건 단순 군사기술이 아닙니다. 서유진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외교와 심리전, 정보전이 결합된 고난도 게임이에요. 중국 조종사는 본국의 한국 편대 때문에 우회했다고 보고할 수 있고
일본 조종사는 한국과 협력해 방어선을 유지했다고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감탄이 나왔습니다. 이건 전쟁을 막는 예술이었어요. 시뮬레이션이 반복될수록 저는 더 놀랐습니다. 한국이 계산한 건 비행 경로만이 아니었어요. 양국 조종사의 심리 상태, 본국 정치인들의 여론 압력, 심지어 SNS 반응 속도까지 고려하고 있었죠. 다카이치 총리는 국내 지지층 때문에 물러서기 어렵습니다.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건 패배가 아닌 전략적 재배치예요. 일본 방위성이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유진 박사가 덧붙였어요. 민족주의를 자극한 상황에서 후퇴는 정권에 치명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 편대라는 외부 변수를 제공합니다. 예상치 못한 제3국 개입으로 상황이 변했다고 설명할 수 있게요. 제 손바닥에 또 땀이 배었습니다. 의들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총이 아니라 지혜로 적을 물리치는 전쟁.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제가 중얼거렸어요. 이 출구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 구석에 빨간 경보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긴급 경보. 중국 J-16편대, 일본 초계기와 12km까지 접근. 컴퓨터 음성이 차갑게 울렸습니다. 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12km. 이건 양국 항공기가 실제 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임계거리였습니다. 화면 속 박 대령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편대, 즉시 발진 준비. 긴급 분리 작전 개시. 그의 목소리가 작전실 전체에 울렸어요. 서유진 박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모든 시스템에서 동시에 경보음이 터져나왔죠.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빨간 점과 파란 점이 너무 가까웠어요.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누군가 방아쇠를 당길 거였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실수로라도. 한국 편대 발진. 30초 후 개입 지점 도달. 박 대령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화면에 초록색 점들이 나타났어요. 한국 F-35B 편대였죠. 중국과 일본 편대 사이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죠. 중국 편대, 선회 시작. 서유진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 빨간 점들이 천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후퇴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작전실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해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서유진 박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AI 예측 재접근 가능성 92%, 20분 내. 92%.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지금의 후퇴는 진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던 거죠. 화면 속 박 대령도 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작전실 전체 비상. 그가 명령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중국 편대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번엔 더 공격적으로요. 희망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잠깐 시간을 벌었지만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였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서유진 박사가 화면을 통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리드 박사님, 이제 진짜 중재작전을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워싱턴에서도 긴급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NSC 보좌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리드, 중국 외교부에서 긴급 성명을 준비 중입니다. 강경파 러젠이 직접 나선다고 하더군요. 러젠. 62살의 노련한 전략가였죠. 중국 외교부에서 대만 문제를 총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나선다는 건 중국이 최대치 강경 모드로 간다는 의미였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좌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어요. 국가존망 사태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양측 모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중국은 핵심 이익 침해에 대한 응징을,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었어요. 작전 개시까지 남은 시간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3시간입니다. 서유진 박사가 화면 너머에서 대답했어요. 단 3시간. 그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지점까지 가기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 장군과의 영상회의가 급히 연결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리드 박사.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작전을 공식 지지할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하지만 브런슨 장군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성공하길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그게 그가 줄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지지는 아니지만 묵시적인 허가였죠. 한국은 사실상 혼자 움직여야 했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혼자 남은 사무실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분석가로서의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숫자와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상황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게 제 일이죠.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행동이었습니다. 결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한국이 혼자 짊어지고 있었죠.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서유진 박사였어요. 한국 정부의 최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어요. 3시간 중재작전, 지금부터 공식 개시합니다.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초록색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F-35B 편대였죠.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립지점을 향해 정확하게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작전 개시 후 10분, 20분, 27분. 그때였습니다. 통신 두절. 제3편대 신호 상실. 서유진 박사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 초록색 점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국 전자전기의 강력한 교란파에 노출됐습니다. 통신이 완전히 끊겼어요. 박지원 대령이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비 채널로 전환. 빨리. 하지만 화면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라진 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40초가 지났습니다. 위치 데이터가 완전히 소실된 거죠. 중국 편대, 추가 증파 확인. 누군가 보고했습니다. 일본도 증파 중입니다. 양측 모두 한국 편대를 의도된 침투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우리가 막으려던 충돌이 오히려 우리 때문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동중국해 상공은 단 한 번의 오발력만으로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워싱턴 상황실에서도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붉은 불빛이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NSC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드,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 작전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어요. 목소리에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작전 능력을 과대평가한 게 아닙니까?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믿었던 한국이, 제가 설득했던 중재작전이 실패하고 있었어요. 아니, 실패를 넘어 더 큰 재앙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빨간 점과 파란 점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증파된 편대들이 전투 대형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우리가 전쟁을 막으려다 오히려 전쟁을 촉발한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유진 박사와 박 대령, 그리고 한국 공군 조종사들. 그들을 믿었던 제 판단이 잘못된 건가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은 것인가? 바로 그때 화면 구석에서 깜빡이던 신호 하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3편대 신호 복구. 위치 데이터 정상 수신 중. 서유진 박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 초록색 점이 다시 나타났어요.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 대령의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거든요. 신호가 끊어진 시간 3분 41초.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추가 편대 6대를 증파했고 일본은 F-15J 4대를 더 올렸습니다. 양측 모두 이미 고도 경계 태세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호는 돌아왔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던 거죠. 3분 41초라는 짧은 공백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빈 회의실로 걸어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조명이 켜진 건물들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중국 조종사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본 조종사들은요? 그들도 두려울 거예요. 본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물러서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제가 그들을 그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단지 숫자를 본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목숨을 걸게 만든 건 아닌가? 데이터와 그래프 뒤에 진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국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 판단을 믿고 싶었던 것 뿐이었던 건 아닐까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유진 박사였어요. 맞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죠. 리드 박사님.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호했지만 떨림이 없었어요. 아직 아닙니다. 뭐가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가장 위험하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 저 하늘 위의 조종사들도 흔들려요. 리드 박사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야 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비난이 없었어요. 오히려 격려였죠. 어둠 속에서 건네진 작은 불빛 같았습니다.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을까 봐요. 두려운 게 정상입니다. 서유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두렵거든요. 박 대령도 조종사들도 모두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합니다.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분석가 인생 20년 만에 처음으로 믿음의 진짜 가치를 느꼈어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믿는다는 것. 최종 조정 단계에 진입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한국 작전실의 대형 화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박지원 대령이 화면 중앙에 새로운 항로를 띄웠어요. 이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설계였습니다. 3시간 중재작전, 최종 단계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작전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퇴로 확보 및 체면 보전 조치를 개시합니다. 화면에 펼쳐진 항로는 예술이었습니다. 중국 편대가 후퇴할 수 있는 각도, 일본 편대가 방어선을 유지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위치. 두 개의 궤적이 절묘하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중국 편대에게는 이렇게 보입니다. 박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편대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으니 전술적 재배치가 필요하다. 후퇴가 아니라 재조정이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일본 편대에게는 이렇게 보이게 만듭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방어선을 성공적으로 유지했다. 작전적 우위를 확보한 거예요. 서유진 박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양측 조종사의 반응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 편대장의 무전톤이 30초 전부터 변화하고 있어요. 후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 때문이었어요. 한국 편대, 유도 경로 진입. 박 대령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초록색 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중국 편대와 일본 편대 사이, 그리고 그 너머. 마치 춤을 추듯 정교하게 위치를 잡아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어요. 외교와 심리전, 정보 분석, AI 예측, 조종 기술이 모두 하나로 합쳐진 거대한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모든 역량이 이 순간에 집중되고 있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군사작전이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국가 역량의 총합이다. 서유진 박사가 화면 너머에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이제 아시는군요. 전쟁을 막는 능력이 전쟁을 치르는 능력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요. 중국 편대, 기수 변경 시작.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는 화면에 못 박힌 듯 시선을 고정했어요.
빨간 점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각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편대도 후퇴 전환 각도로 선회 중입니다. 파란 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양측 모두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전략적 재배치로 체면을 잃지 않으면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전체에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중국 편대 후퇴 시작. 일본 편대 후퇴 전환. 시간은 새벽 1시 42분이었습니다. 한국 공군 관측 시스템, 주한미군 시스템, 미국과 일본의 연동 데이터 모두가 동일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빨간 점들과 파란 점들이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후퇴하고 있었어요. 싸움 없이. 작전 개시 후 정확히 3시간 42분. 박지원 대령이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충돌 위험 급격히 감소. 양측 편대 모두 안전 거리 확보 중입니다. 서유진 박사가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충돌 확률이 90%에서 15%로 그리고 5%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숫자가 바뀔 때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통신 포착. 누군가 보고했습니다. 위기 해소 선언 준비 중입니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 변경 중입니다. 민족주의 정서 안정을 이유로 전술적 재배치를 승인한다고 하네요. 양측 모두 체면을 지킨 채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패배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으로 한국이 만들어준 그 좁은 출구를 통해서 박 대령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모든 편대에게 임무 완수. 충돌 없이 이탈 완료. 작전 종료. 그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한국 작전실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서유진 박사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워싱턴 상황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NSC 보좌관과 국방부 참모들이 들어왔어요. 그들도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손뼉을 쳤어요. 한 번, 두 번. 그 소리가 번져나갔습니다. 박수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안도의 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죠. 한국이 해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동아시아를 구했어요. NSC 보좌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리드. 한국을 믿은 게 정답이었어요. 화면 속 서유진 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2025년 12월 한국의 3시간이 동아시아를 구하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랜드 연구소 지하 분석실. 엊그젯밤 제가 홀로 불안에 떨며 그래프를 들여다보던 바로 그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어둡고 고립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완성된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첫 문장을 다시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한국은 주변 국가가 아니다. 동북아 안정의 중심축이다.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미국 중심적 시각에 갇혀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지원을 받는 나라, 보호해줘야 하는 대상. 그렇게만 봤죠. 얼마나 편견에 젖어 있었던 걸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목격한 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가 가진 지혜와 용기, 기술과 인간에 대한 이해. 그 모든 게 하나로 합쳐져 평화를 만들어낸 순간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서유진 박사에게 보내는 메일이었죠. 서 박사님께. 당신들의 침착함이 세계를 구했습니다. 한국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맞이할 아침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NSC 보좌관이었습니다. 리드, 당신 보고서가 백악관 브리핑에 올라갑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읽으신다고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감사해야죠. 당신이 처음 경고하지 않았다면
한국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죠. 워싱턴의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자동차가 달리고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 아무도 모르는 사이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동중국해 상공에서 전쟁이 시작될 뻔했다는 걸. 그리고 그 전쟁을 막아낸 나라가 있었다는 걸.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세계는 바뀌었어요. 힘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한국이 서 있죠. 주변국이 아니라 중심축으로.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나라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오늘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여정도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눈으로 세계를 보는 여정. 한국과 함께하는 미래로 가는 길. 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2025년 12월, 저 알렉산더 리드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한국의 3시간이 어떻게 동아시아를 구했는지를.